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우린 앞선 대항해 시대 초기 1, 2편을 통해서 흔히 대항해 시대가 인도 항로를 찾아 나섰겠다고 뛰쳐나간 콜럼버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대항해 시대를 촉발시킨 건 인도보다는 저 너머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유럽의 편을 들어서 군대를 보내줄, 그래서 실패한 십자군을 다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전설적인 사제왕 프레스터 존의 나라, 그 나라를 찾자라는 슬로건이 오히려 인도보다 더 먼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기대에 부풀게 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당대 지중해 중심, 그러니까 이 오른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주류 유럽 세상에서 반도네 바로 옆 카스티아하고 왕위 계승 분쟁도 빈번하게 하면서 오른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래저래 돌파구가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는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 아래쪽 그 세우타 지역을 점거하면서 기존에 북아프리카만 알고 있던 포르투갈인들에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궁한 자원과 돈 될 것들과 금광, 그리고 이쪽에 오스만 제국을 피해서 돌아서 프레스터존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전설적인 유럽 외의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기독교왕 프레스터존, 이 인물의 정체는 대체 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환상적인 중세 유럽인들의 허풍에 불과했냐? 근데 보통 아무리 전설이나 설화라고 해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긴 어렵죠. 이 프레스터존 전설이 유럽에서 회자된 기간이 무려 500년 가까이 회자가 됐거든요. 아무 근거나 실마리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크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운 거고, 해서 실제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중간에 셀주크나 오스만 제국 등등 유럽이 힘겨울 만한 세력을 유럽의 편을 들어 위협해줄 정도의 강력한 인물이 정말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건 누구였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터존이 처음 언급이 시작된 건 서기 1145년 오토 폰 프라이징이라는 신성 로마 제국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두 도시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이 프레스터존을 언급합니다.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동쪽 먼 곳에 어디에 네스토리우스 파 기독교를 신봉하는 왕이 거느린 강력한 군대가 저 먼 동쪽에서 진격해와 연전연승 끝에 여기 하마단까지 왔었다. 하마단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화살표 부근. 당시에도 유럽하고 이쪽 중동 지역하고 사람들 교류가 당연히 있었는데 이 사가 프라이징은 그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록을 남긴 거죠. 1200년대에도 이런 기록은 또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1221년, 그러니까 제5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던 해죠. 다들 아시겠지만 5차 십자군 원정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죠. 바로 그 해에 앞서 언급되었던 오토 폰 프라이징의 책에 나온 프레스터존, 그 프레스터존의 아들 혹은 손자인, 이때는 구체적인 그 왕의 이름과 지역까지도 나와요. 프레스터존의 아들 혹은 손자, 이름은 다윗이고 인도의 왕이다. 그 왕이 사라센, 그러니까 쪽 이슬람 세력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왕이 사라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에서 밀고 오고 있으며 바그다드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초라한 패퇴로 끝났던 5차 십자군에 대해 유럽인들에게 이런 전해져 오는 메시지는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 프레스터존 나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묘사를 좀 볼까요? 프레스터존의 나라에는 젊음의 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마시면 누구라도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온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비한 거울이 있어서 프레스터존의 아들 중 하나가 그 거울을 매일 살펴보며 그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공통점은 이쪽 동쪽에서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진 프레스터존의 나라가 이쪽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우린 이쪽 지역에서 성지 회복 십자군을 시도했지만 그 프레스터존은 반대쪽에서 역시 성지 회복을 위해 이렇게 밀고 와주고 있다. 저쪽에서 라는 거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네스토리우스 파 기독교라는 것이죠. 프레스터존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 파의 신자다라는 건데, 이 네스토리우스 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스토리우스교 혹은 한자로 경교라고도 하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개조죠.
원래 네스토리우스는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심 도시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기독교 대주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81년에 로마의 당시 속주, 지금의 그 시리아, 터키 지방 그쪽이죠. 거기서 이제 그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 자체가 유럽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네스토리우스 탄생 전에 서기 330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그 이스탄불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죠. 네스토리우스는 그러니까 그쪽 비슷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가 태어나기 그 1년 전인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죠. 태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나 이쪽 지역, 이게 이제 안티오키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초년에 주로 활동을 해요. 여기서 테오도로스라는 스승 밑에서 신학을 배웠고, 그래서 그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당시에 신학적으로는 그 안티오키아 학파가 되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수도사 설교사로서 아주 큰 활동을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명성을 얻게 되고요. 해서 그 동로마 제국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의 때인 428년에 새로운 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또 하나의 그 대도시 중 하나가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죠.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는데, 여기 위치한 그 안티오키아도 당시 그 동서원 무역을 중개했던 엄청난 그 대도시였거든요. 이쪽 지역이 이제 나중에 그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도 그렇습니다만 동서 무역 등으로 해서 여기 이 지역이요. 엄청난 부가 늘 흘러넘치던 지역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파하고 이 안티오키아 파가 이제 교리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키릴루스파라고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주의 계보였고, 안티오키아 학파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해서 이 두 학파가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리를 통일해서 정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당대 로마에 있었던 거죠. 해서 이 그 두 주류 학파의 논쟁이 격화가 되니까 결국 당시 로마에선 동로마 제국 황제, 서로마 제국 황제 둘이서 이걸 싹 정리하는 회의를 개최하자. 그래서 개최된 게 그 에페소 공의회, 에베소 혹은 에페소스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이게 431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당대 신학자들에게 있어선 너무나도 중요한 공의회죠. 자신들이 지금껏 주장해왔던 이론, 교리들이 정통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정통이 아닌 것으로 배제되느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자신이 이제부터는 이단으로까지 몰릴 수 있는 이 공의회에 그래서 약 200여 명의 각지 주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그 안티오키아 학파 그 주교들과 알렉산드리아 학파 반대편이죠. 그 주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근데 이때 네스토리우스 쪽을 지지하는 주교들이 예기치 않은 교통 이동상의 문제가 생겨서 회의 장소에 좀 늦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 학자들은 그들의 주도로 회의를 진행을 해버리죠. 결국 이제 회의는 알렉산드리아 파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당시 회의에서 소수파였던 네스토리우스는 배척이 되죠. 결국 이 공의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승리로 끝이 나고 네스토리우스는 파문을 당합니다. 이 이후에도 안티오키아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치열한 후에 논쟁이 또 계속 벌어지는데, 큰 갈등 끝에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는 결국 433년에 일정한 합의에 이릅니다. 근데 이때 합의로 인해 그 안티오키아 파에서도 네스토리우스의 파문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결국 양쪽으로부터 네스토리우스는 다 버림을 받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결국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단으로 결정나고 파문, 배격되게 돼버린 네스토리우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로부터도 추방을 당해서 아라비아의 그 페트라라는 지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그 페트라라는 지역은 여기서 이제 그 안티오키아에서 좀 더 남쪽으로 그 내려간 지역인데, 지금 그 요르단 지역이고, 여기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명화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시리즈 최후의 성전, 거기에 그 무대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곳이죠. 해리슨 포드와 그존 코네리의 그 열연이 돋보였던 아주 명작이죠. 89년작이고 당연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당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러 갔던 게 이제 그 성배 아닙니까? 전설의 성배.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인디아나 존스가 그 오만 고생하면서 성배를 거의 찾는 데까지 가는데, 이때 인디아나 존스처럼 같이 성배를 찾으려 하던 그 라이벌 그 도노반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잔이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되는데, 도노반은 개 중에 가장 화려한 잔을 들고 거기에 물을 담아 마시죠. 그게 성배인 줄 아는 건데, 근데 그걸 마시고 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늙어버리면서 세상을 뜨고 말죠. 반면에 인디아나는 개 중에 제일 소박하고 투박해 보이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는데 그게 성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성배에 물을 담아 총에 맞은 그 자기 아버지 존 코네리의 그 상처에 부어주니까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그 참 이제 어렸을 때 온 가족들과 모여 집 방에서 그 주말의 명화 그 프로그램 TV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 추억인데, 여튼 그 지역으로 망명을 간 네스토리우스는 결국 복권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집트로 가서 451년에 거기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 네스토리우스는 세상을 뜨기 1년 전에 그 다마스코의 그 헤라 클레이 데스론이라는 그 제목의 본인 자서전을 탈고했는데요. 이게 무려 약 1500년 뒤인 1910년에 실제로 발견이 되었죠.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이후부터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네스토리우스의 제자 그리고 추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에서는 뭐 동로마든 서로마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단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로마를 벗어나서 이 동쪽으로 포교 활동에 나섭니다. 일단 먼저 그쪽에 뭐 페르시아, 그리고 뭐 저쪽 인도, 뭐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당나라까지 포교 활동을 해 나갑니다. 이 경교라는 한자 이름이 그 당나라에 포교하면서 붙여지게 된 이름이죠. 정말 놀랍다, 경이적인 포교 활동이다, 이런 평가가 많죠. 사실 포교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낯선 지역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당나라까지 간 거면 거의 그 아시아의 극서에서 극동지방까지 간 거니까 엄청나게 그 넓게까지 퍼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 네스토리우스교를 믿는 동방의 왕이 서쪽으로 온다 이렇게 믿은 것도 아주 근거 없는 얼토당토하는 상상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 프레스터 존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왕은 대체 누구였냐? 누가 모델이었냐? 실제 역사에서 그건데, 일단 우선 얘기가 되는 게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국가 이쪽에까지 경교가 상당히 그 전파가 되었었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한 사례를 들면 그 몽골 부족 중에 케레이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어로는 키라이트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징기스칸 훨씬 이전의 이야기죠. 징기스칸이 뭐 1155년이나 혹은 뭐 1162년쯤 태어나서 1227년에 세상을 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그 케레이트 부족과 네스토리우스 경교의 이야기는 서기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징기스칸보다 약 150년 이전 이야기죠. 이 그 몽골의 케레이트족이 경교의 세례를 받게 된 게 한 서기 1009년 정도로 봅니다. 딱 그 150년 전이죠, 징기스칸. 근데 이 케레이트족이 위치한 데는 그 몽골 내에서도 좀 남쪽 지역인데요. 대략 한 뭐 이 정도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스토리우스가 세상을 뜬 게 서기 451년 여기 쪽에, 그 몽골의 케레이트 부족이 경교를 받아들인 게 서기 1009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550년 정도 걸린 거네요. 그럼 이 몽골 케레이트족은 왜 경교를 받아들였냐? 원래 이 케레이트족이 그 당시 몽골의 부족에서도 그 가장 교양과 문화 수준 체계가 높은 부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전설에 따르면 이 케레이트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칸이죠. 그 칸이 어느 날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요.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 차에 경교의 성인인 성 세르기우스가 호련히 나타나 케레이트의 칸을 무사히 자신의 본인의 집으로 인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당시 케레이트 부족이 약
20만 정도 되었는데 그 무려 이 20만의 인원이 칸의 의지에 따라 일제히 경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또 비슷한 시기에 그 투르크 계열의 그 옹구투족에게도 전파가 되었고 아까 당나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지어는 또 발해까지 갔다는 썰도 있어요. 이처럼 경교는 서기 1000년경에 이미 여기까지 진출을 했으며 강력하고 큰 부족 하나 전체를 개종시킬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로 이 경교도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동서교역, 실크로드의 상징과 같은 도시 어디입니까? 하나. 그 실크로드의 유명한 기착점, 사마르칸트죠. 이 사마르칸트의 11세기에 이미 경교의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럼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의 그 지도자 중에 프레스터존의 첫 번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보통 프레스터존의 첫 번째 모델로 많이 꼽히는 것이 그 거란의 야율대석입니다. 흔히 거란 최후의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일단 프레스터존 전설의 핵심이 뭡니까? 저 먼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진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있는 그 당시 그 사라센 세력, 이 사라센 세력을 동방의 프레스터존이 격파해 주었다. 이게 프레스터존 전설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거란의 영웅 야율대석이 프레스터존의 첫 번째 모델이었다는 거죠. 사실상 프레스터존의 시작, 초대 프레스터존이 아니었느냐. 거란과 여진,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엄청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죠. 거란의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랑도 승부를 벌이고 또 그 요나라를 여진의 금나라가 재차 무너뜨리고 이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역사인데 근데 이 요나라가 원샷에 그냥 무너졌던 게 아니고 금나라에 의해 멸망할 때 마지막 거란 영웅이 등장을 하죠. 이 인물을 통해 거란이 최후의 불꽃을 한 번 더 태우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야율대석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거침없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거란 요나라도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자를 맡게 되니 그게 제가 예전 척준경 시리즈 할 때 아주 상세히 소개해드린 여진족의 리더 와난 아골타 그리고 대명장 사묘아리 이런 사람들이죠. 그때 했으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척준경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진족 신흥 세력이 만든 나라가 금나라, 이 금나라의 계조로 불리는 강성한 세력의 시초가 된 게 그 고려 혹은 신라에서 넘어간 사람이다. 그 여진 부족이. 이건 이제 금나라 정사, 금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뭐 세부적인 건 제 척준경 시리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되실 것 같고. 근데 그 원래 있던 그 거란, 그 요나라 황족 성씨가 이제 야율씨거든요. 이 요나라가 일단 그 여진 금에게 멸망한 게 1125년.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거란 최후의 영웅 야율대석이 태어난 게 108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멸망하기 좀 전에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황족 야율대석이 성인이 돼서 활약을 시작할 때쯤엔 요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끝물이었다. 이 야율대석은 요나라를 건국한 그 요태조 야율아보기의 8대 손으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문학에도 뛰어났고 또 승마와 궁술의 명수였다고 하죠. 근데 성인이 돼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더 엄청난 인물이 또 그 나라 밖에서 나타난 거죠. 와난 아골타와 사묘아리 그 1107년에서 1109년 사이에 그 고려의 영웅 윤관 척준경 장군과 동북 구성을 둘러싸고 이 대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완안부 여진족이. 어쨌든 저쨌든 이제 그 여진족은 고려하고의 대결을 뭐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하고 고려랑 화친을 맺은 여진은 이제 거침없이 그 위로 서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세력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당시 비슷한 지역에 이제 그 왼쪽에 이미 자리 잡은 그 거대 제국 요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요나라도 뭐 잘 나갈 때는 그 동부가 최강 아니었습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송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복속시킨 그까지 해서 그 최대 영향을 판도로 치면 뭐 거의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북방 유목 민족들은 뭐 거의 다 그냥 거란의 휘하하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었죠. 전성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침 그 서기 뭐 900년, 1000년 그 한창 거란이 잘 나갈 때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케레이트족이라든가 뭐 진출을 해나가던 경교 사람들 입장에선 이 거란족이 동방의 최강, 뭐 엄청나게 유력한 그런 세력으로 보였겠죠. 뭐 당시는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막강 요나라에 대해 여진이 어떻게 반기를 들게 된 거냐? 이 그 요나라가 그 본격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게 그 추라점 대첩이라고 있어. 이 전투가 있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 또 에피소드가 있죠. 그 당시 요나라 황제가 이제 그 천조제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 야율 연희인데 사람이 이제 그 어느 날 그 자기 뭐 새 과시하고 뻐기고 뭐 이러려고 각지의 그 여진족 부족장들을 그 모아서 이 파티를 한번 열어요. 이때 척준경 시리즈 때 소개드렸던 그 완한 아골타 이 사람도 참석을 하죠. 근데 이때 천조제가 좀 꽐라가 됐었는지 어땠는지 여진족 족장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춤을 한번 춰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아골타도 춰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골타가 추는 걸 거부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면전에서 어긴 거죠. 이에 요 천조제는 대분노를 하게 됩니다. 뭐? 안 쳐? 저게 돌았나? 여봐라. 저 아골타 이목을 지금 여기서 당장 쳐라. 이렇게 그 열받아서 아골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하라고 직결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곁에 신하들이 극구만류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그 추장들한테 춤을 추라고 말을 했을 때부터 거기 모인 그 추장들 분위기가 상당히 그 갑분싸 갑자기 싸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추장들도 뭐 나름대로 자신의 그 무리 안에선 리더, 대빵인 사람들인데 그 실제로 5명 집단의 대장이든 5만 명 집단의 대장이든 대장은 다 대장이거든요. 그 5명 집단의 대장도 대장으로서의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적은 집단이라고 해도 대장은. 근데 이제 너무나도 힘센 그 요나라 천조제가 춤추라고 했을 때 아골타처럼 대놓고 대들진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 족장들도 기분이 나쁘기는 사실 아골타랑 뭐 진배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똑같은 그 여진 추장들 중에 한 명인 아골타를 벤다면 이 다른 추장들도 또 기분이 어떻겠는가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여하튼 그 자리에서는 그 측근들이 극구 말려서 직결 배진 않고 결국 아골타 그냥 보내주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는 당연히 이게 맞죠. 뭐 순간적으로 열받았다고 춤추라는 거 안 췄다고 배버리면 이거 뭐 완전 천하의 폭군 아닙니까? 두고두고 다른 여진 족장들이 계속 벼를 거고 정치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근데 진짜 이게 사람 일이 그 무엇이 정답인가 이게 진짜 없는 게 이 천조제 입장에서 보면 나중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정신 나간 짓이었긴 해도 거기서 아골타를 배웠어야 했어요. 결국 자기 부족으로 되돌아간 아골타는 도저히 힘에선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이 굴욕을 대장으로선 참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중과부적이지만 이 거대한 요나라에게 들이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이건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그 춤을 안 추고 황제한테 개겼다. 이건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고 아골타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각색을 해서 이제 바꾼 얘기고 실제로는 춤을 췄다. 아골타가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하긴 그래도 황제인데 그 명을 면전에서 어겼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도 있거든요. 일부 논리적으로는 그 춤을 췄으니까 살아 돌아왔지 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뭐 여튼저튼 아골타는 뭐 이래저래 뭐 다른 이유도 있고 이거 말고 해서 이제 그 대분노 결행을 하게 돼서 대요 항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진 그러니까 금의 요를 상대로 한 소위 3대 대첩이라는 싸움이 연이어 벌어지죠. 그 뭐 추라부, 황룡부, 호보답강 전투가 그것인데 이 전투들이 상당히 그 결과로만 보면 미스테리예요. 특히 이 중 그 호보답강 전투는 그 여진 2만 대 거란 70만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여진이 이겨버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전투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런 겉 프로필 외에도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여진이 그 아골타가
그 거란에 대한 대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이제 그 맹성장을 갑자기 하게 되고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던 이 요나라가 갑자기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여기 아래 쪽에 있던 그 송나라가 옳다구나 하고 떠오르는 그 여진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같이 그 이제 그 위아래에서 쌍으로 공격하자, 이 거란 요를. 뭐 입장에서야 어차피 그 요랑은 이미 뭐 철천지 원수를 졌으니까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 문제는 송인데요. 이때의 그 협격 제안은 사실 그 송 입장에선 대단히 멍청한 외교 전략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 외교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동안 그간 이 요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게 미워서 일단 얘부터 어쨌든 없애고 싶은 그 감정적 심정이야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인 이의제의 전략은 내 힘 안 들이고 니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오히려 한쪽이 너무 세질 것 같으면 기존에 좀 원한이 있더라도 그 약해지는 반대쪽 힘을 좀 들어줘서 지들끼리의 이의제의 싸움이 좀 장기화 되도록 해서 지네들끼리 힘을 빼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남쪽의 송나라도 이 요나라가 갑자기 휘청이니까 좋다고 이 여진이랑 손잡고 위로 북진해서 올라가요. 근데 바로 이때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송나라군을 요격하러 출동했던 것이 바로 이제부터 말씀드려 나갈 청년 야율대석, 거란 최후의 영웅이자 십자군 실패에 좌절했던 유럽의 희망, 그 프레스터존의 첫 번째 모델, 바로 그 인물이죠.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다음 편에서 프레스터존의 첫 번째 모델 거란 마지막 영웅 야율대석의 이야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프레스터존의 모델이 야율대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인물들도 있고 또 아시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번 프레스터존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에 정말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